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 김효정입니다.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는 어르신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6년 동안 노인분들을 상담해온 저로서는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걱정거리와 어떤 고민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지 많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그동안 상담 나누었던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어르신들이 시청을 하신다면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저런 경험 한 적 있어 라고 공감을 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는데 왠지 마치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년이신 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곧 나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나의 노후,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미리 예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노인분들하고 상담했던 사례를 오늘 2편을 준비를 해왔어요.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또 함께 고민도 하시고 솔루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맏며느리가 주로 많이 모시게 되죠. 그래서 이 댁도 맏며느리가 어머님을 그동안 결혼 후에 계속 모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이제 남아 계셨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부터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 맏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분인가 하면 아니 같이 살던 가족이 아프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가족들이 케어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도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시설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내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런 마음도 있으니 나는 시설 싫다. 내가 끝까지 우리 어머니 모실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그쵸. 몸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이 며느리는 의지가 상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정 또 가족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조금씩 빌릴 수도 있었을 텐데도 이분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오롯이 본인이 정말 그 시설에서 돌봐드리는 전문가들의 손길처럼 시간표를 짜놓고 아주 열심히 시어머니를 옛날 표현으로는 봉양이라고 하죠. 많이 돌봐드렸어요. 이렇게 맏며느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거를 왜 우리 위에서 자라면 아래서도 그걸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이 모습을 늘 봤던 거죠. 근데 둘째 며느리는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사회활동을 해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설령 조금 있다 해도 어머니를 본인이 모시기는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가 하루는 형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제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그만두셨고 이 이후에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약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가 형님 그동안 어머니 위해서 애쓰시는 거 내가 늘 지켜봤는데 별달리 제가 도움도 못 드리고 해서 마음만 있었지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쉬는 기간 동안은 제가 어머님 모시고 가서 돌봐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서로 안 모시겠다가 아니라 서로 모시겠다예요. 근데 이 며느리, 큰 며느리는 조금 그런 성향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냥 내가 끝까지 모실 건데 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효심이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형님 제가 요 쉬는 기간에라도 제가 조금 모셔야 그래도 제가 죄스러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며느리 댁으로 할머니가 모셔졌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 댁으로 모셔졌는데 큰 며느리는 아직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내 자녀를 다른 집에 맡겨놓은 것 같은.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또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도 이거 얼마 기간 동안 휴가 받았다 생각하자. 그래서 평소에 치매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김장도 마음 편하게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오는 것도 해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일주일 동안 즐겼죠. 근데 이 큰며느리 이 효심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어머님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도 들었나 하면 어머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혹시 일주일 동안 이 동서랑 생활하시면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치매니까 나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고 또는 나보다 동서를 더 좋아하시면 어떡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맏며느리가 일주일 만에 둘째네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어머님이 날 못 알아보실까 봐. 그냥 일반 노인이시면 괜찮은데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잘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겠죠. 그렇죠? 둘째 며느리도 효심이 있어서 모시고 간 거니까 잘 지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세 분이서 밥도 해 드시고 과일도 맛있게 드시고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변을 옷에다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둘째 며느리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거를 치워드리려고 했고 큰 며느리도 마침 똑같이 우왕좌왕은 했지만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계실 때는 저런 행동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큰 며느리 분이 저한테 상담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선생님, 도대체 동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분의 생각은 분명히 어머님에게 못되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왜 우리 속된 말로 변을 보신 거다. 긴장하셔서 저러신 거다.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많이 불편해지셨는데 큰 며느리가 그 심기가 불편해진 표정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감추지 못한 채로 화가 나서 그 둘째 며느리에게 어머니 모시고 갈게 해갖고 일주일 만에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왔죠. 큰 며느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참 착하신 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내가 치매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신다고 해서 뭐 효심이 대단하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효심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자식의 도리고 당연한 가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착하신 분인데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자, 이 사례를 이제 들으셨는데 보시면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분하고 나누었는가 하면 효심도 강하시고 애정도 좋으시고 참 성품도 착하시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 놓치신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치매 있는 노인을 집에서 모신다고 할 때에는 집에서 모시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갖고 계셨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따뜻한데 그런 부분, 외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들도 그 치매이신 분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밥 달라 한다. 자꾸 나가려고 하신다. 또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신다. 이런 얘기 우리 주로 많이 하는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이 증상들 중에서 치매 초기일 때 나타나는 증상, 치매 중기일 때 나타나는 증상, 치매 말기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달리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제일 약한 거고 하나가 제일 심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어머님이 밥 달라 예를 들어 한다. 이거는 기억장애예요.
치매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꼽아라 하면 기억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장애는 최근의 기억은 잘 못하시고 비교적 오래된 기억을 주로 잘 하시는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장애가 있는 치매 초기 어르신들은요, 오늘 내가 밥 드신 거 기억을 못해요. 최근에 식사하신 거니까. 그러나 10년 전에 누구 돌집에 가서 누구 잔치집에 가서 얼마나 내가 맛있게 먹었고 그 메뉴가 뭐였다는 거를 아셔요. 기억하세요. 과거 기억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기억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장기 기억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내 안에 쌓여있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죠. 근데 뒤에 최근 기억은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바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이제 그게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기억 장애고요. 이렇게 지내시다가 중기로 넘어가시면 중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행동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 행동 장애의 대표적인 게 밖으로 나가시는 거, 배회하시는 거, 그리고 초조해하세요. 초조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증상, 행동 장애가 중기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아직 초기시구나.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세요. 그럼 중기 정도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하나 남아있죠. 말기.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시면 이때는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해요. 신체 증상은 아까 어머님이 보이셨던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거, 이런 것들이 신체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말기가 돼서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보행장애도 생기세요. 걷는 게 잘 안 돼요. 왜? 어르신들 가끔 그 치매 있으신 분들 보시면 걷기는 하시는데 앞으로 진행이 잘 안 되는 분들 보시죠. 그런 경우는 말기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신체 증상 안에 경직이 들어있어요. 몸이 이렇게 굳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말기이신 어르신들을 내가 우리 가족이다 하면 어머님 이쪽으로 우리 가요 하고 확 잡으시면 큰일 나요. 몸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자, 이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기억장애가 어느 정도인가 보시니까 그래도 최근 기억은 잘 못하시지만 과거 기억은 하세요. 이게 기억장애 부분에서도 말기 정도가 되면은요, 기억장애가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가족을 못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사위를 보고 아들 이름을 부른다든가 그런 경우는 말기쯤 됐을 때의 기억장애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맏며느리가 왔을 때 반가워하셨거든요. 그러면 말기에 해당되는 기억장애는 아니에요. 즉 말기는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대소변을 못 가리셨다? 이거는 말기에 해당하는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큰며느리 집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는 초기에 해당되셨던 분인데 일주일 만에 말기로 가셨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치매 처음 시작이 돼서 사망하실 때까지를 보면 초기, 중기, 말기를 거친 후에 마지막에 사망하시죠? 그 기간을 평균을 내보았을 때 1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죠. 자, 어머님에게 있어서 이 며느리 분들이 놓친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기억장애 초기 말씀드리면서 최근 기억은 잘 못하신다. 과거 기억은 잘 하신다. 자, 맏며느리가 본인 집으로 어머님을 일주일 만에 다시 모시고 갔을 때 이 할머니 대소변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 다시 원래대로 화장실 가서 보셔요. 그렇죠. 그걸 놓쳤던 거예요. 큰며느리 집 화장실은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이용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속된 말로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근데 둘째 며느리 집의 화장실은 어딘지 몰라. 내가 여기 왔더니 오늘 알려줬어. 근데 오늘 우리 알았던 거는 기억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효심이 있어서 또 형님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어머님이 초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되고 초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 화장실을 익히게
또 화장실에 익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돌봄의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죠. 형님 집에서는 대소변 잘 하셨으니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화장실만 알려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했던 게 큰 착오였던 거죠. 그러니까 큰며느리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 동서에게 화를 내고 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머님이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해 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댁에 제가 상담 사례를 들어보면 며느리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아요. 고부 갈등 못지않게 많아요. 근데 다른 댁은 서로 안 모시겠다 해서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 댁은 서로 모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정보가 없어서. 또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는 치매나 뭐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이렇게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부모님을 댁에서 모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시는 거와 별도로 그 외적으로 그 병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에다가 어머님을 모시는 거는 이거 옛날로 치면 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효에 대한 생각도 조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죠.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즉 노인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을 뵈면 그분들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치매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지식으로도 공부를 하셨고요. 오랜 시간. 또 그걸 실습도 오랫동안 하셨어서 적은 노력을 들여서도 노인들이 더 편안하게 돌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전문가 수준까지는 안 돼도 조금의 노력은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치매 노인을 모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할 때 어디다 물어보면 좋을지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즉, 그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 그걸 잘하는 기관들을 알아두면 바로바로 연락하면 바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치매협회, 한국치매가족협회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을 하시면 좋겠고 또는 노인 상담하는 상담센터, 한국노인의 전화라든가 이런 곳에 연락처를 미리 적어 두셨다가 궁금한 거 있으실 때마다 바로바로 물어보시면서 어머님을 돌봐드린다면 훨씬 어머님도 편안하시고 이 며느리도 힘을 덜 들이면서도 돌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염려가 됐던 거는 어머님이 이렇게 치매, 지금 어머님이 80세시거든요. 그러면 80세시면 며느리 분들도 50대 중후반이나 거의 60 이렇게 되셔요. 근데 지금 이 맏며느리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10년,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 내 몸도 나이가 들어요. 나도 노인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머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시는 거에 조금 약해지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에너지를 조금 나누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 지역사회 안에 보시면 치매 노인을 돌봐드리는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로 치면 어린이집 같은 노인 데이케어 센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케어 센터는 아침부터 원래는 밤까지 10시까지 돌봐드려요. 근데 이 며느리 성격에 밤 10시까지 거기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오전에 규칙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딱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올 수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도 하시고 미술 프로그램도 하시고 뭐 신체 활동 프로그램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하면은 어머님은 딱 알맞게 즐겁게 지내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며느리 입장에서 매일매일 딱 정해진 2시간씩이 나의 자유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2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시간씩만 에너지를 비축을 해두신다면 어머니를 보다 오랫동안 내 마음껏
집에서 모셔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활용하시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사례는 물론 갈등이 있으셔서 저한테 상담을 해오시긴 했지만 저는 상담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좀 속으로는 좀 흐뭇했던 요즘 세상에도 이런 며느리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온기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치매 사례였고 정리를 해보자면 치매에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 초기의 대표적인 거는 기억장애, 중기의 대표적인 거는 행동장애, 말기의 대표적인 거는 신체장애가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조금 쌓이셨을 것 같습니다. 배웠어요.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신데 연세가 이번에는 66세세요. 젊으시죠? 근데 요새 66세는 우리가 할머니라고도 표현 안 해요. 그리고 좀 기분 좋으시라고 할머니라고 안 부르는 게 아니라 66세이신 분들 실제로 뵈면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그냥 곱게 차려입으신 분 같은 느낌이죠. 자, 66세 되신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딱 상담실에 들어서시는데 제가 이렇게 모습을 배웠더니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으셨고 한데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치 비누향이 날 것 같은 그런 깔끔함이에요.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취업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원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만 4분을 두셨어요. 딸이 없으세요. 아들 부자세요. 근데 그냥 아들 부자이시기만 한 게 아니고 남편분하고는 젊었을 때 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 아들을 혼자 되신 몸으로 열심히 키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게 되었어요. 자, 아들이 4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주로 장남하고 많이 사시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장남 집에서 그동안 20년 정도 살아오셨어요. 장남이 결혼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았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이 집안의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손주 2 키워주고 살림 다 살아주고 왜냐하면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 일, 육아 이거를 이 할머니가 다 해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해주셨는데 20년 지나서 이제 이 손주들이 다 대학을 갔어요. 이제 할머니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맏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니, 이제 교통비를 드렸대요. 차비를 드리면서 어머니 저기 다른 동서 집에도 좀 다녀오시고 그러세요. 자, 이 얘기가 우리 집에서 사시는데 다른 아들네도 이렇게 놀러 다녀오세요의 의미가 아니었고요. 이젠 여기서 너무 오래 사셨으니 다른 집에 가서도 좀 사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격이 어떤 분이냐면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성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한다. 왜냐하면 워낙 젊었을 때 혼자 되셨는데 아들넷을 키우시다 보니까 강인함, 또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성향이 몸에 배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셨죠. 그랬는데 며느리가 차비 주면서 다른 아들네에도 좀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지금 들어도 슬플 텐데 20년 동안 쌓아온 탑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무너졌죠. 부모님은 재산이 없었나요? 할머니요. 재산이 있죠. 근데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들 다 성공시키느라고 다 쓰셨어요. 우리 언젠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복지 쪽에서는 자식의 성공이 더 이상 나의 노후 준비가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식한테 다 해주면 이게 결국은 내 노후 대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아들들을 위해서 다 쓰신 거예요. 자, 근데 20년 만에 이 얘기를 듣고 보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간 며느리가 교통비를 주면서 다른 아들네도 좀 가서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소신 얘기를 딱 하셨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예요. 자, 그렇죠. 서로의 마음을 알았어. 나가주길 바란다. 나는 안 나간다. 아들하고 손주들은 아침 일찍 회사 가고 학교 가버려요. 그러면 둘이 남아있어요, 집에. 딱 이러고 남아있는데 두 분이서 너무 관계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네로 갑니다. 둘째 아들도 사회적으로는 되게 유명하게 성공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둘째 아들네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일단 할머니가 둘째 아들 이름으로 해줬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려받으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나중은 진짜 나중이고요.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며느리도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집을 도로 내 명의로 해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집은 둘째 아들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도 며칠 있다 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어머님이 잠깐 다니러 오신 줄 알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눌러 앉으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눈치를 주자 할머니가 거기도 불편하셔서 셋째 아들네로 가십니다. 이쯤 되면 아들이 많은 게 이게 좋은 거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요. 왜 아들이 많은 집은 딸 역할을 하는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집에서는 셋째 아들이 딸처럼 이렇게 어머니한테 잘했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결혼하기 전에 또 어디 모시고도 다니고 했던 아들인데 지금은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네 아들 중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아들네가 이 아들네만이에요. 네, 이 아들네에서도 며칠 지내니까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하루는 식사하면서 이제 남자들은 다 나갔어요. 어머니, 큰형님네는 애들도 다 봐주셨고 둘째 형님네는 집도 주셨고 막내네는 차 사라고 돈도 대주시고 했는데 왜 굳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또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이 집만 해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취업을 하셨어요. 어느 애기 신생아, 애기 봐주는 집에 취업을 했는데 그 집은 젊은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는 집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애기를 봐주셨어요. 근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님이 성격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꾀를 피우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맡은 바 소임을. 그래서 그 집이 할머님이 너무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주시는 바람에 아이가 갓난아기가 셋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래도 이 할머니는 왜 아침에 어린이들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시면 아이들이 옷도 예쁘게 입고 오고 머리도 얼마나 예쁘게 하고 나와요. 이 세 꼬마 아이들을 그렇게 머리 모양도 그렇게 해놓고 또 밖에서 돈 주면 쉽게 사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마다하고 사과도 정성껏 긁어 먹이셨어요. 이 숟가락으로 긁어 먹이시는 등 굉장히 열심히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집에서는 너무 믿고 너무 좋아했는데 할머님이 66세이신데 갓난아기 셋을 보시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이게 약해지는 게 너무 급격하게 약해지신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내 힘으로는 이거는 너무 불가능이다라는 판단이 들으셔서 주인집에는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거처를 막내 아들 집에서 조금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는 크게 성공을 했고
막내 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차 사라고 돈을 주셨다는 이유도 왜 이렇게 그 물건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사서 계절 장사도 하고 할 수 있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그렇게 해줬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저는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생각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울고 계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하시면서도 본인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다고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을 우셨어요. 노인분들이 울으실 때, 상담소에 와서 울으실 때는 저는 그냥 실컷 우시도록 그렇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드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우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저는 이제는 다른 여한이 없어요. 그냥 제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은 있어요. 이 얘기는 풍족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반찬 사 먹고 할 생활비는 조금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집을 마련할 만큼의 돈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66세이고 지금까지도 그 힘든 일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취업시켜 주시면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내 몸 하나 누일 정도의 방 한 칸만 전세로 마련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아들 넷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놨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4명이나 되는데 네, 부모 방을 얻어 드리는 게 그게 정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금방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하시려고 그래, 그런 저희가 어르신들 고민을 상담해 드릴 때 이렇게 이런 사례를 만나게 되면 저희도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이 중도를 지켜야 되고 차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를 들으면 저희도 이 안에서 물결이 일렁여요. 막 화가 이만큼 올라와요. 그래도 그때 이성적으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서 답을 찾아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르신이 지금 벌겠다고 하시는 목표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지하도 좋고 원룸이어도 좋고 그냥 작은 전세 하나 얻을 돈으로 할머니가 생각하신 비용은 2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이 그렇게 잘 산다고 하면 4명의 아들들이 500만 원씩만 딱 내면 바로 해결이 되죠. 노인이 2천만 원을 버시려면 몇 년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아들들이 그거를 보태주면 금방 해결될 것을. 자, 그러나 어르신은 아들들한테 절대 손을 내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내가 몸져 누워있고 이게 안 된다.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나는 일해서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상담을 받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어머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들들한테 한 번쯤은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을 때 아들들이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어머님 집을 마련을 해줬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이 됐겠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다 나몰라라 했어요. 자, 앞서서 갓난아기 셋을 낳을 동안 한 집에 계셨죠. 그러면 최소한 3년은 됐겠죠. 3년 동안 어버이날도 몇 번 있었을 거고요. 어머님 생신도 몇 번 있었을 거고 명절도 몇 번 있었을 텐데 그 3년 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랬을 때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아들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드릴 때는 저는 그래도 아들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 할머니의 문제를 제가 좋은 것에 취업해 드려서 2천만 원을 버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면 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아들들한테 그걸 설명해 드릴 때에는 아들들이 조금 어머님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죄책감을 조금 덜 한 채로 앞으로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들들이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어머님 문제를 해결을 해드리는데 대신에 아드님들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행인 거는 이 할머님이 평소에 지금 66세의 나이에도 애 셋을 보다가 오셨죠? 66세의 연세가 되시도록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이럴 때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느끼실 수 있죠. 90 넘으신 할머님이 혼자 사시는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좀 젊은 할머니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집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그렇게 해서 66세시고 95, 6세 되시니까 언니 동생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저희하고 연락이 되셨는데 2천만 원은 이미 다 모으셨고 2천만 원 모으셨어도 이 노 할머니랑 친구처럼 지내신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때서야 이제 나오셨어요. 그 집에서 나오셨는데 그 90 몇 세 되신 할머님의 아드님들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또 우리 어머님 90 넘어 노후를 함께 해주시면서 열심히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극진히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월급 받으신 거 외에도 약간의 퇴직금 쪽으로 더 챙겨주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할머님이 그걸 가지고 그동안 벌으신 돈으로 집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이 사례에서 보시면 우리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교환 이론이 성립이 되는구나. 우리가 교환 이론이라고 하면 내가 뭘 내밀고 상대방이 뭘 내밀어서 서로 바꾸는 게 교환인데, 자, 교환을 하려면 내가 내민 건 이만한 건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건 요만한 거면 우리가 교환을 안 하죠. 할머님이 큰아들 집에서 20년 동안 애 봐주시고 살림해 주시는 기간 동안은 할머님이 가진 게 컸어요. 할머님이 이 집에서 플러스적인 존재였다는 얘기죠. 근데 20년이 지나서 손주도 다 크고 하다 보니까 20년 지난 이후에는 할머니가 그 집에서 플러스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렇죠. 제로 상태도 아니고 이제는 할머니를 이 가족들이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나이 드셔가니까 병원비, 약값 이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 집에서 할머니가 마이너스 존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교환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내가 가진 걸 이젠 마냥 내 마음껏 다 주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시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를 젊어서부터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실 거고, 이 할머니가 그냥 큰아들 집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난 그냥 이렇게 계속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뭘 못 하셨냐면 노후 대비를 못 하셨어요. 우리가 노년기에 절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대비예요. 노후 대비는 노년기에 하는 게 아니라 중년기 때 하셔야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 기간을 놓치셨던 거죠.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얼마만큼 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하세요. 이런 사례를 들려드리면 옛날에는 다 퍼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복지관을 가든 어디 강의를 들어보면 절대 끝까지 갖고 있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목, 또 자녀에게 내가 줘도 되는 목,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예전에는 다 주셨지만 중간에는 왜 돈 힘과 밥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해서 노인들은 돈은 꼭 다 챙기자, 절대 주지 말자 했는데, 절대 주지 않았을 때 자녀들하고 관계 단절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할머니는 어느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게 잘하신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삼형제는 잘 사는데 막내 아들이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계절 장사라도 하라고 트럭을 사줬죠. 그거는 참 잘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자, 할머님이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믿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좀 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절대 돈은 움켜쥐고 있어라 이거를 교육을 받으셨던 터라 아니 안 된다. 나도 이게 있어야 산다. 내가 지금 당장 안 써도 이게 있어야 내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졸르다가 이 아들이 그냥 웬만큼 사는데 더 욕심을 내서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요청한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숨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진짜 엄마를 찾아온 거죠. 근데 엄마는 돈이 저렇게 많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조르다 돌아서면서 표정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나서는 진짜 나는 믿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돈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엄마하고 관계도 끊어버려요.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들의 사례는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돈 좀 마련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어디 가서라도 얘기를 해봐야지 하니까 어머니를 찾아오셨던 거고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도 너 안타까워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엄마가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어쩌겠어. 우리 엄마도 없는 걸. 자, 거기는 첫 번째 아들도 돈을 못 받아갔고 두 번째 아들도 돈을 못 받아갔지만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를 크게 원망하지는 않아요. 엄마하고 관계를 단절할 이유는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못 주는 걸 어떡해. 자, 그럼 이 두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실 텐데 자,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들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1,000만 원이 있어. 이렇게 알도록 하라는 거죠. 내가 1억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나의 재산을 다 노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1,000만 원을 도와줘도 고맙게 생각을 하죠. 엄마가 1억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줘. 이러면 굉장히 관계가 서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상당히 힘들어지세요. 지금 이 경우처럼 자녀가 많은 집들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손주들에 대한 차별 없이 예뻐해 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 같은 때 만약에 이 가족들이 모이죠. 그러면 손주 이름 부를 때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서운해한대요. 왜 우리 애를 뒤에 불러요? 그래서 어른들도요 요새 정보력이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할머니들이 손주들 열어놨을 때 이름 부를 때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쵸? 계속 정보도 얻으시고 이게 무슨 뭐 진짜 지식적인 정보도 있겠고요. 또 약간 지혜로운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못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 시기가 조금 지나가게 된다면 어르신들에게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나가시면 친구들도 또 많이 생기시고 또 집에 계시면서 우울하게 지내실 필요 없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게 되고 노년기는 뭐든지 다 안 좋아지고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가니까 이렇게 즐거운 곳이 여기에 있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는 아까 우리 상담 사례 2개 이야기 나누신 것처럼 고민 있을 때 노인복지관 안에는 반드시 상담센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서
아주 작은 고민이어도 괜찮아요. 원래 고민이라는 건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작은 문제, 미묘한 문제, 괜히 이거 얘기하면 쪼잔하다고, 뭐 사람이 그렇게 소심해라고, 괜히 또 삐진 거야, 이런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작은 문제들은 쉽게 털어놓지를 못하거든요. 비난을 받을까 봐. 또는 나의 체면, 노인분들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라도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듯이, 우리 그냥 농담하듯이 이렇게 털어버리시고 집으로 오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을 나중에는 많이 활용하시고요. 요즘은 코로나 시기 때 복지관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복지관에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업 영상을 촬영을 해서 어르신이 집에서 그걸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노인들이 그래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미술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복지관의 직원분들이 노인분들 댁을 방문을 해서 미술 도구 주머니를 전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요일에 몇 시에 그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딱 시청하시면서 설명 들으면서 이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 키트라고 해서 그거를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색칠 공부하는 거 있죠? 그거 키트를 또 전달해 드려서 저기서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요거 색칠 공부도 또 따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복지관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